여러분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오늘 마트에서 본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묵직하고 가득 찼다고 느껴지시는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물가가 작년 대비 2.4%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통장에 얌전히 들어있는 돈의 실제 가치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고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 투자자들은 현금은 쓰레기라 외치며 실물 자산으로 거액을 벌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만 하는데도 실제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그 잔혹한 원리를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저희에게는 아주 큰 사랑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의 이동 구조와 과거의 생존 데이터,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보면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은행 예금으로 2%의 이자를 받았더라도 물가가 2.4% 올랐다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억 원으로 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 수 있었다면 올해는 이자를 합쳐 1억 200만 원이 되었어도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장을 보는 비용이 102만 원으로 더 크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통장의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99.6번 분량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구매력 손실이며 여러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가치를 훔쳐가는 교묘하고 무서운 방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마당에 커다란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가득 찬 물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현재의 구매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수영장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매년 2.4%씩 물이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인플레이션의 실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호스로 물을 열심히 채우며 연봉 인상이나 예금 이자를 기대하지만 채우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빠르면 수영장은 결국 마릅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 가난해지는 셈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그 물이 공중으로 증발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은 대체 누구의 수영장으로 향했을까요? 바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 그리고 역설적으로 적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오히려 돈을 벌고 이득을 본다는 사실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던 시절 대기업 부장님의 연봉은 약 2천만 원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빚을 극도로 꺼려하며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만 했던 A씨는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 드디어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00년에 그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으로 뛰었고 A씨의 노력은 허무하게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당시 3천만 원의 종잣돈에 7천만 원의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해 집을 샀던 B씨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에 아파트 가치는 3억 원이 되었지만 B씨가 갚아야 할 원금은 여전히 7천만 원이었고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당시 부장님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오른 덕분에 B씨에게 7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는 처음보다 훨씬 만만해진 셈입니다. A씨는 은행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B씨는 은행 돈을 빌려 쓴 채무자였는데 인플레이션은 결국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속성이 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빚을 내서 가치가 하락하는 소비재를 산 것이 아니라 가치가 오르는 우량 자산을 샀다는 점입니다. 만약 빚을 내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떠났다면 그것은 부의 이동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갚아야 할 돈의 실질적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명한 채무자가 저축가보다 훨씬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 부의 이동은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켄틸론이 발견한 현상으로 새로 찍어낸 돈이 모두에게 동시에 가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마을 축제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쿠폰을 뿌릴 때 구청장과 가까운 친구들이 축제 전날 미리 쿠폰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들은 아직 물건값이 오르기 전인 축제 첫날 아침에 가장 좋은 물건들을 가장 싼 가격에 모두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 노점상들이 돈이 많이 풀린 것을 눈치채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뒤늦게 쿠폰을 받은 일반 주민들은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온 사람들은 이미 물건은 동나고 가격만 잔뜩 오른 시장통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가장 먼저 대형은행과 대기업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공급되기 마련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을 때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1%대의 초저금리로 빌렸습니다. 이 거대 자본은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가장 먼저 진입하여 싼 값의 우량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엄청난 수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산 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본인들이 가진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그 돈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며 2020년에 월급이 동결된 사이 집값은 2배로 뛰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주어 기뻐했지만 이미 라면 값은 20% 올랐고 강남 아파트는 10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저축을 통해 집을 사려던 성실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자산보다 타인의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부의 이동은 노동자의 땀방울에서 자산가의 금고로 소리 없이 흘러가며 이것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시스템의 설계 방식일 뿐입니다. 세 번째 부의 이동은 더욱 섬뜩한데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본인들의 빚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달하며 이는 우리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급격히 올리면 국민의 거센 저항과 선거 패배를 직면해야 하기에 그들은 더 영리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시행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조카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10,000원을 돌려받았을 때 물가가 50% 올랐다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5,000원을 손해본 셈입니다. 조카는 약속한 10,000원을 갚았으니 잘못이 없지만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영화표와 팝콘의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국민연금이나 보험사가 사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정부의 빚을 갚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에 정부가 100조 원을 갚더라도 5년간의 물가 상승분 12%를 제외하면 실제 가치는 88조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라진 12조 원의 구매력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금융억압의 실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내 총생산의 120%에 달하는 빚을 해결한 방법도 세금 인상이 아닌 꾸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물가를 2배 이상 올림으로써 장부상의 빚은 그대로 두되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부채 비율을 30%로 낮췄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저축하고 국채를 샀던 국민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내려 국가의 거대한 빚더미를 대신 청산해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현금만 들고
예금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가장 착한 국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국민에서 정부로 부를 강제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성실히 일해도 제자리에 머물게 되며, 반대로 원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 파도를 타고 부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며 가난해질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활용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채권자가 아닌 현명한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노동자로만 남지 말고 자산가의 위치로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인류의 오랜 안전 자산인 금과 원자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금은 연평균 9.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당시 원자재는 58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동산 역시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인 가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반면 현금과 채권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많은 저축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사라고 조언하며 인플레이션 전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처럼 아이폰 가격을 올려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기업은 원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제안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과 원자재를 섞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빚이 좋은 것은 아니며, 변동금리 대출은 인플레이션 재발 시 이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뛰면 연이자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또한 자동차나 명품 가방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를 사기 위해 내는 빚은 여러분을 가난의 또프로 인도할 뿐입니다. 2025년 이후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무리한 전세 갭 투자 역시 역전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6가지 실전 전략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테니 메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내일 당장 ISA 계좌를 개설하여 S&P 500 ETF부터 매수하십시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 1,500원선을 주시하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여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방향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인지 인상 사이클인지를 파악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십시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이 유리하므로 현재 가진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고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본인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여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십시오. 다섯 번째 전략으로,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반드시 보유하여 화폐 시스템의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십시오. 금은 실물 골드바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를 통해 금 ETF를 매수하는 방식으로도 소액부터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한도를 가득 채워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라는 세금 절약의 마법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 서민형은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아끼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기회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혹한 재앙을 선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현금에서 실물 자산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경제 환경은
원화 약세와 끈적한 물가 상승, 그리고 불확실한 금리라는 세 마리 악재와 싸워야 하는 매우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나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원리를 이해한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남아 불을 일궜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천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재분배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돈이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행동을 바꾸어 현금을 자산으로, 소비를 투자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금융지능이 바뀌면 여러분의 자산 규모가 바뀌고 결국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1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그 실전 배분법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몰빵하거나 막연하게 은행 적금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7월에 88,800원까지 올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49,900원까지 폭락했던 사례를 잊지 마십시오. 무려 44%라는 폭락 앞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된 투자는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멘탈과 자산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서 자산의 전부를 맡기기에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낮은 은행 적금에 1천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받는 이자는 고작 커피 몇 잔 값인 3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약 1,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영하며 40년간 단 4번의 마이너스만을 기록한 전설적인 올웨더 전략의 창시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며 레이 달리오는 이를 431이 공식이라는 숫자로 정립했습니다. 주식의 40%와 채권의 30%, 그리고 금의 10%와 현금성 자산의 20%를 나누어 담는 전략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방어해주고 인플레이션이 올 때 금이 가치를 보존하며 급한 일이 생길 땐 현금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시장이 50% 손실을 기록할 때 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14%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1천만 원을 이 공식에 맞춰 실제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비중인 4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개별 종목이 아닌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삼성전자처럼 단일 기업의 악재에 자산이 반토막 날 위험을 방어하면서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의 비중인 30%, 즉 300만 원은 미국 국채나 국내 우량 채권 ETF에 담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십시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 가격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여러분의 전체 자산이 급격히 깎이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세 번째로 금의 비중인 10% 100만 원은 실물이나 금 ETF에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1920년대 금값은 그램당 5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0만 원으로 6년 만에 4배 이상 상승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인 200만 원은 현금 상태로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이 현금은 평소에는 이자를 챙겨주지만 주식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 좋은 자산을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431이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주식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100-나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대라면 100에서 25를 뺀 75%까지 주식 비중을 높여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100에서 55를 뺀 45% 정도로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나이를 100에서 빼보시고 나온 숫자만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나누어 투자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란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틀어진 초기 비율을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맞춰주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만약 주식이 크게 올라 비중이 50%가 되었다면 그 초과분인 10%를 팔아 원래 비중이 줄어든 다른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이 가장 비쌀 때 자산을 팔고 가장 쌀 때 다시 사게 만드는 아주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수익 극대화 시스템입니다.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는 10년 뒤에 20% 이상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원금이 2천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431이 공식을 철저히 지키며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천만 원을 이 공식대로 투자했을 때 10년 뒤에는 약 1,967만 원이 되며 이는 단순 적금보다 수백만 원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다면 원금은 4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자산 증식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강조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과도한 몰입입니다. 삼성전자가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로 모든 돈을 넣었다가 44% 폭락을 맞이하면 여러분의 장기 투자 계획은 그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금기는 2배나 3배의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ETF 투자인데 이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자산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세 번째 금기는 매일 차트를 보며 사고 파는 단타 매매이며 이는 결국 수수료와 세금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실제 시작을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분이 3년 이상 쓰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을 투자금으로 정하십시오. 주식은 S&P 500 ETF를 사고 채권은 미국 국채 20년 물이나 국내 우량 채권형 상품을 골라 정해진 비율대로 매수하십시오. 금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거나 골드 ETF를 활용하고 현금은 파킹 통장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어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특별 전략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주목하여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 일부에 인공지능 ETF를 추가해 보십시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끄는 기술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전체 자산의 10% 이하로만 제한하십시오. 인공지능 섹터는 높은 성장성만큼이나 변동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금물이며 항상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전체 주식 비중 40% 중에서 30%는 지수형 ETF에 넣고 나머지 10%만 인공지능 섹터에 배분하는 식이 안전합니다. 자본주의의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배를 만드는 작업은 오늘 당장 계좌를 열고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431이 공식이라는 튼튼한 구명보트를 타고 유유히 기회를 선점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레이 달리오가 40년간 증명한 이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돈의 이동 원리와 레이 달리오의 자산 배분 전략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부를 준비된 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잔혹한 시스템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통장의 숫자만 바라보며 안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매력을 키우는 자산가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도 어떤 토양에 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거대한 숲이 될 수도 있고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수익은 없지만 올바른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투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눈을 뜨게 하고 실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신 정보와 전략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통장이 매일 더 풍요로워지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며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